나 남은 거 없다. 나 진짜 다 썼다. 뭐 이거를 그냥 믿으세요? 아니면 어딘가에 이건 분명히 숨겨뒀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 어딘가에 은닉을 해두었을 거다. 저 어딘가에 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예전에 정말 유명한 사건, 동건설 박부장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때 큰 충격을 주고 헤드라인에 정말 많이 나왔던 무려 2천억 원을 넘는 돈을 그 당시에 동건설. 동건설 그때 이것 때문에 회사가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럴만하네. 그럴만해 진짜. 2천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카지노에 썼고 실제로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 유명해진 사건인데 자기는 다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거의 못 찾았어요. 실제로 이 박 부장의 돈이 포도밭에서 또 발견도 됐어요. 우리가 못 찾은 포도밭이 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앞서 이제 우리은행 전 차장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심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혀 이제 은닉한 재산 못 찾았는데 검찰이 뒤늦게 이 전 차장이 자신의 부모, 배우자, 뭐 지인 등한테 총 24명한테 189억 원을 준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법상 추징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2심에서 다시 한번 따질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어허. 돈을 받은 사람이 24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전혀 범죄와 상관없이 원래 받아야 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선의의 취득자가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자신을 방어, 변론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2~3달 전에 입건 기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찰이 마지막 최종 선고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결국은 그냥 선고가 내려지고 이 24명에 간 189억 원은 환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 이것도 보니까 어쨌든 살인보다는 형량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데 개선하려고 이거는 사실은 횡령액이 크면은 무겁게 처벌하자고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내려진 선고 형량은 법에 적힌 것에 상한선이 내려지질 않잖아요. 대법원 양형기준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300억 원 이상의 횡령을 했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이 징역 5년에서 8년까지고 만약에 가중처벌할 사안이 있다면 7년에서 11년까지. 아니 이거대로라면 진짜 전 차장하고 저기 지금 이 부장 같은 경우는 뭐 한 15년 살 때 나온다는 거네. 내 새끼를 위해서 해볼만 하죠.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형량 알고 있으면. 큰일 날 사람이네. 위험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이번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1심만 했거든요. 항소심 중인데 1심에서 전 차장이 이제 징역 13년, 또 여죄가 발견됐다 그래요. 그 여죄 때문에 6년이 늘어서 지금은 19년이라고 하는데 작다면 작고 이제 뭐 크다면 큰 그 형량을 받은 상황입니다. 작다고 봐야죠. 말도 안 된다고 크다고 볼수 봐야죠. 없죠. 일단. 너무 작은 거지. 너무 작은 거죠. 이걸 사기 범죄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범죄자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지만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롭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 원을 횡령하면 이제 최대 99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경제적인 사범으로 그 죄를 지었었을 때 훨씬 더 엄정하게 대하는 사회문화가 있다는 거죠. 형량이 아주 천문학적이더라고. 막 그냥 뭐 몇백 년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기업 총수도 사실은 뭐 진짜 도산하고 그래도 뭐 사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여기저기서 은둔하면서 잘 그냥 먹고 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2.6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2년 6개월. 휠체어 타고 마스크 차고. 거의 다 집행유예. 나중에 집행유예 받고. 맞아. 횡령과 배임 사건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서 그런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체계의 그런 대응이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10억 줄 테니까 1년 정도 감옥살이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23%, 중학생이 42%. 좀 이제 알기 시작하네. 고등학생이 무려 57%가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근데 고등학생이 올라간 게 나 진짜 심각하다고 봐.
오히려 법이 좀 강화되고 막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나는 가능해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 부장에 대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때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화이트 칼라 범죄, 특히 횡령 범죄에 대해서 워낙에 최근에 금액이 올라가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형량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200억 이상 횡령을 해서 우리나라 상장사 횡령의 신기록을 세웠던 오삼 임플란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1심이 나왔는데요. 1심 형량이 35년이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네. 세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그쵸. 거예요. 예. 35년이면은 정말 이례적으로 센 이 기간이고 여기 판결문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피고인이 당초 계획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라는 이런 목표를 막을 수 있을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고인이 출소 후에 내가 이 뭐 엄청난 돈을 나중에 내 인생을 즐겨야지라는 이익 향유라는 이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형이 좀 강화되고 있다. 중요한 판례가 등장한 거네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뭐 여죄까지 합쳐서 징역 19년 재판부에다가 도저히 이러한 그 형량 가지고는 범죄 수익을 그대로 갖고 감옥에 다녀와도 몇 대를 거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네요. 지켜봐야 되겠죠.